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 자기네들도 써야 되거든요. 관세를 강하게 때리면 굴복을 할 줄 알았지만 삼성 같은 데가 반도체 DRAM 가격을 30% 인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국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에이펙을 앞두고 새로운 전략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 압박,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미국의 말을 잘 듣게 만드는 중국, 이런 거를 구성하려는 게 트럼프 대중 전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올 1월에 출범을 했습니다만 이미 그 경선 과정에서부터 계속해서 대중국 압박을 얘기해 왔었고, 그래서 새롭게 바뀐 거는 없지만 아시다시피 지난 9월 3일에 중국이 전승절이라는 거를 통해서 푸틴과 김정은을 불렀고요. 그 전전날 상하이에서 열린 상해협력기구라는 게 있어요. 상해협력기구는 SCO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천진에서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의 모디 총리를 불렀어요. 인도의 모디 총리는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압박을 받아서 관세를 50%를 맞은 그런 국가거든요. 인도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도 이 상하이협력기구의 회원국인 러시아의 푸틴, 인도의 모디,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이렇게 그 국제 어떤 그 공급망 차원에서의 재편, 시도, 이런 것들에 적극 나서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안보적인 차원에서 러시아, 북한, 북중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런 이제 큰 틀을 마련을 했단 말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가지고 지금 중국을 계속 압박을 했는데, 지금 관세 협상이 이제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아마 11월 한 10일경에 이제 협상안이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여의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 그 에이펙 회의를 통해 좀 이제 뭔가 막판에 딜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일본의 대미 투자, 한국의 대미 투자가 여의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그 전 행사만 하고 갈 거다, 이런 걸로 봐서 미중 정상회담은 이루어질 겁니다만은 구체적인 어떤 그 방향이나 이런 게 확고하게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전략과도 관계가 있는 건데, 요즘은 이제 가자지구 문제에 하마스와의 문제 계속 꽂혀 있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거부터 해결해야 뭐 자신의 국제 평화 이미지 뭐 이런 거를 부각하는데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에이펙은 어떻게 보면 본회의도 참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한중 정상회담도 국빈 방문을 통한 회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이 주최국으로서는 조금 모양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회의가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동맹국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도 강조를 했던 거고요. 이제 그 중간에 바이든 소위 행정부를 지나서 이제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미국이 더 이상 세계를 지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 결국 미국의 동맹국들이 각자 알아서 더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EU 같은 데가 방위비를 뭐 5%로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방위비가 한 2.3%, GDP의 2.3% 정도 되는데 한국도 올리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와 같이 미국이 모두 나서서 이런 어떤 국제 흐름을 군사적으로 가지고 가는 행동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국이 알아서 국방비라든가 군사비를 최대화하면서 동참을 해달라. 거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첨단 무기나 이런 걸 보면 미군의 무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소위 국방비 증액을 통해서 군사 무기 수출 뭐 이런 것들도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소위 중국의 부상을 최대한 압제를 하고 그 동맹국과의 관계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동맹국들에게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저쪽에서는 이제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가 핵심 반대 세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EU가 뭉쳐서 좀 이 국방비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큰 틀에서 얘기하면 미국은 과거와 같은 그런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것들을 최소화할 테니 그런 것들을 알아서 좀 자체 처리해 주기 바란다 라는 그런 이제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군사적 대립 상황에서 전 세계의 외교 구도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팽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적 팽창은 물론이고 이 경제를 통해서 획득한 자산을 군사력에 투자를 하고 그게 이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죠. 특히 에이펙 같은 회의는 이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원래는 경제 공동체로 시작을 한 거예요. 경제 협의체로. 그러다 이제 정상회의가 됐는데 시진핑 지금 국가주석이 국가 부주석 시절에 미국을 방문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 이 두 거대 국가를 담을 만큼 넓다. 왜 태평양을 미국의 앞바다처럼 생각을 하느냐. 이제 이런 데서도 그 의도가 드러나죠. 결국은 태평양으로 더 크게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겠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 소위 압박, 견제, 이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필요한 거죠. 왜 그런 게 필요하냐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소위 냉전 해체 이후에 냉전 체제가 깨지고 나서 유일 초강대국 지위가 위협을 받고 있고 그게 경제적으로 또 나아가서 군사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이 소위 중국의 경제를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약탈 경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1대1로 이런 걸 통해서 도와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 경제고 정치적으로는 독재 국가다. 그러니까 미래를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바이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맹들이 뭉쳐야 된다, 민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는 1대1 관계를 훨씬 선호하잖아요. 1대1로 그런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으로부터 좀 벗어나라.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는 그 중국의 공급망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나라들과 미국이 힘을 합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소위 제조업 강국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하겠다. 쉽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에이펙 같은 데는 사실은 미국과 중국을 빼고 나면 물론 뭐 일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다 고민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계속 이렇게 갈등을 하고 그러면 에이펙 회원국들은 굉장히 뭐 눈치 보기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온신의 폭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안보연대는 동맹국들에게 어떤 부담이나 기회를 준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경제안보연대라는 거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지금 중국이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죠. 공급망에서 약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통계마다 좀 다르지만 한 42% 정도 된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면 중국 성분이 40%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너무 한 곳에 그 소위 기대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이런 그 경제적인 어떤 흐름이 계속 가게 되면 중국의 종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좀 나서서 그런 그 일방적인 일변도적인 공급망을 재편해야겠다라는 게 사실 트럼프 1기 때부터 했던 겁니다. 바이든도 했었고요. 트럼프 2기 때 와서 그게 더 이제 강화가 된 건데,
예를 들면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도체 같은 것들도 그렇잖아요. 미국에 장비가 없으면 미국은 그런 이제 제조력은 없지만 장비는 공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연계를 할 때 그게 원래 미국의 원천 기술이 있는 거고 우리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희한테 장비를 수출하지 않겠다라든가 어떤 기술에 대해서 원천 기술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제품이나 자재나 이런 것들을 미국 건데 다른 나라에 공급함으로써 그게 우회적으로 다른 특히 중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 했던 나라를 압박하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인데 이런 것들이 동맹국들한테는 부담이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있으면 그거는 미국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 자기네들도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로 나눠져 있지만 2나노 이하, 뭐 2나노를 둘러싼 기술은 결국은 한국의 SK, 그 다음에 삼성, 그 다음에 대만의 TSMC 여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턱대고 압박을 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세를 강하게 때리면 뭐 다 굴복을 할 줄 알았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데가 반도체 DRAM 가격을 30% 인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또 예상치 못한 케이스거든요. 대만 같은 데서도 관세를 맞는 게 낫겠다. 관세를 맞고 우리가 단가를 올리면 못 만들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맹에 가깝거나 동맹이라고 했던 국가애들에게도 관세라는 칼을 관세 제국주의처럼 흔드는 행태. 이것이 과연 소위 미국이 원하는 그런 동맹 대호, 동맹을 중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민주, 자유 뭐 이러면서 또 급할 때는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이 결속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이 공급망 질서는 중국 중심이냐 미국 중심이냐로 갈라지는 사이에 와 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선택해서 해결될 수 있으면 하죠. 근데 선택을 해서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 경쟁 속에 협력이 있고 또 협력 속에 경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칼로 무브베듯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회와 위협은 병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경쟁력, 기술 개발 이런 거밖에 지금 없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대응해 한국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네, 사실 미국의 대중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 이거는 한국만 안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의 경제적 연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지금 월드뱅크 통계에 의하면 약 150개국이 중국이 제1 무역 파트너입니다. 미국은 50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과의 관계를 뭐 무턱대고 끊거나 등한시할 수가 없는 게 모든 국가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대중 압박이 계속된다고 섣불리 거기에 같이 편승을 해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을까를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말이 뭐 역대 정부에서도 썼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우리는 북한이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안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대중 대러 관계도 확장하겠다. 결국은 선택보다는 설득을 하면서 한국의 입지를 얘기하고 한국이 훨씬 더 우리 스스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노력들을 미국이나 중국에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난한 설득 작업을 계속하면서 우리의 스탠스, 원칙을 관철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군을 전략 억제의 한 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압박,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 공급망 재편, 또 하나는 이제 소위 군사적인 확장에 대한 걱정을, 우려를 많이 하죠. 이제 그런 점에서 현재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가 제일 중시하고 있는 게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은 미국에서부터 뭐 샌디에고 이런 데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이 소위 미국이 얘기하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투입이 될 가능성을 계속 트럼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할이 원래 사실은 한미동맹 지침에 보면 북한 견제에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있는데, 우리는 주한미군을 대북 억지적 차원에서 굉장히 강조를 해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는 대북 억지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체적인 균형, 전략 억제에서 이제 한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생기면 소위 주한미군도 일부가 미국의 작전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일본은 이미 오케이를 했고요. 한국은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 있었고,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많이 나왔었죠. 그 얘기가. 그 당시에는 북한의 위협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병력을 빼거나 이러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어느 정도 관철이 돼 왔어요. 다만 이제 그 중간에 있었던 게 전시작전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미군 사령관의 통제를 받게 돼 있는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인데 그래서 되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전시작전권 전환, 그러니까 한국으로 다시 갖고 와야 된다, 전시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미군, 자기 군대를 자기가 필요할 때 써야 겠다라는 입장이고, 한국이 거기에 동의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우리가 북한이라는 요인 때문에 그게 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비도 늘리고 우리 말도 듣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그거는 가장 큰 틀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억제, 중국의 군사력 부상에 대한 억제, 이걸 하고 있는 거고, 그럼 당연히 중국도 밀리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거고,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바로 남중국해로 확산이 될 거고, 그래서 이 충돌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 요인 때문에 굉장히 이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중국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고 미국한테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중국한테도 저 북한의 계속된 위협, 얼마 전에 9월 21일 날 김정은이 또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이 첫 번째 핵공격 대상이다. 주한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주일미군 기지도 그렇고 우리가 다 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안보가 제일 중요한데,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뭐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그러죠.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가 방향성이 안 잡히고 나면 우리가 원신의 폭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미중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국군이 대북 억제뿐 아니라 중국 견제 역할까지 맡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그림을 그리려면 우리가 지금 GDP 2.3% 정도를 국방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한 5%까지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경제도 어렵고 예산 쓰기가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들어갈 예산이 군사비로 전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럼 물론 대한민국이 그 정도 돈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의 이 부담이 계속 증가한다. 그리고 미국의 패턴에 계속 따라가게 되면 미국의 요구를 계속 또 들어야 된다라는 장기적 부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뭐 북한 위협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큰 그림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다행인 것은
한국이 뭐 요새 K방산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나름대로 이 무기 시스템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와서 사실은 안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강이잖아요. 스스로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나마 그런데 조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건 다행인 거죠. 주한미군이 아무리 큰 억지력을 제공한다고 해도 미군의 무기가 한국의 무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걸맞는 안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있어야 미국하고 얘기하기도 훨씬 자유스러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의 위협에서도 우리가 분명한 소위 그 메시지를 북한한테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의 군사협력 확대가 한반도 안보 지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한미동맹 현대화예요. 한미동맹 현대화. 이 현대화의 개념이 뭐냐 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자국의 군대를 운영하는데 한국이 협조했으면 좋겠다. 과거와 같은 그런 흐름이 아니고 이제 같이 그 미국의 말을 들으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한미군이 유사시에 어디로 차출이 된다든가 군사력이 일부 나간다 그러면 이 북한 김정은의 오판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안보 태세 확립,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다축 체계라는 개념 들어보셨을 텐데, 뭐 이제 미사일이 왔을 때 어떻게 방어해야 되고 어떻게 반격을 해야 되고, 이런 아주 철저한 작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금방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중장기적인 협력 과정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 동맹이라는 거는 사실은 군사 협력을 같이 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맹이 전 세계 200개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동맹을 맺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에요. 유일 동맹국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그것도 일종의 자산인데 그거를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면 현대화, 미국이 얘기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그러면 한국적 방식의 현대화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맥시켜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동맹 구조를 끌고 가는 것. 이게 지금 이제 한국 정부가 생각을 해야 되는 가장 큰 핵심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중국은 사실은 그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 그 외세가 개입하는 부분을 굉장히 싫어하죠. 우려도 하고요. 왜냐하면 대만은 1979년 1월 1일 날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단교를 했거든요. 단교를 하고 나서 이 대만에 대해서 뭘 했냐 하면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만을 지원하는 법을 미 의회에 만들어 놨어요. 대만 관계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 간에 양안 간에 충돌이 생기면 미국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이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고 중국의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외세의 개입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미 공동선언이나 특히 문재인 바이든 회담에서 처음으로 대만 해협의 안전과 평화가 들어갔을 때 중국이 우리한테 크게 반발을 했었거든요. 이 내정 간섭이다. 근데 사실은 그런 개념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중국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국제주의적 차원에서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제일 좋은 거는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 거죠. 그죠? 양안 간에 문제가 안 생겨야 미중 충돌도 그렇고 한국의 뭐 주한미군 군사력이 그쪽으로 차출되거나 이런 일도 안 벌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움직여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 간의 큰 틀에서의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당장 생길 일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걸 벗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자강밖에 없다. 자주 국방이라는 말이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자주 국방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겁니다. 유럽도 그 선진국들도 자주국방 안 하려고 나토라는 걸 만들어서 같이 협력하잖아요. 물론 뭐 최근에는 약간 일부 일그러지는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북한이라는 최대 위험 요소를 바로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을 스스로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는 자각 능력을 갖추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중국이나 미국의 레버리지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한테 기대서, 뭐 중국에 기대서 북한을 완화시키고, 아니면 미국에 기대서 북한을 압박하고, 이렇게 이분법적 논리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의 자강, 그 다음에 원칙,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미중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전달되게 하는 그런 큰 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예측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보면 어쨌든 한국은 이제 한국 국가 스스로는 대북 억제라는 큰 흐름이 하나 있는 거고요. 중국에 대한 견제, 이거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 한국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지만, 경제 교류, 사실은 경제 교류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더 이상 중국이 한국보다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의 일방적 편에 서서 중국을 마냥 견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스스로는 대북 억제를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대중 경제에 동참을 해야 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국가들보다 한국이 더 첨예하게 봉착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국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해를 강요받고 있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강요받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지 않은 북한이라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쪽으로 가서 오케이, 같은 편이 돼서 뭘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북한이라는 요인은, 그리고 북한의 지금 김정은 체제라는 체제는 핵 보유국이고 핵 투발 수단을 미국을 사정권에 둔 ICBM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보유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호전적인 강력한 북한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이걸 모르는 척하면서 한쪽에 기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중을 설득하면서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 장기적 안보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철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 대결 구도를 가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유화적 제스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호응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이 겁나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부르기 시작하고 별개 국가라고 한 거는 한국이랑 더 이상 가봐야 자기네가 남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통일도 포기한다. 통일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냥 놔두겠다는 건 아니죠. 한국을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강력한 핵 보유국으로서 헌법의 핵 보유국 지위를 명시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군비를 증강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안보, 자강,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 막아야 된다라는 이런 차원에서의 안보 전략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다층 방어 체계 확립,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회의를 앞두고 한국 방문을 예정 중입니다. 중국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걸까요? 네, 보통 이제 중국은 사실 에이펙이 이제 10월 31일, 11월 1일 이렇게 이제 열리잖아요. 30, 31일 이렇게 열리는데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이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의 동선은 이렇게 미리 잘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한국에서 만나기로 했다, 에이펙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제 분명히 오긴 올 것 같은데, 중국은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시 주석이 아마도 이제 에이펙에 참석을 하게 되면 서울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원래 시내 호텔을 예약했다가 이제 다시 전면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기는 오는데 아마도 경주에서 뭐 한중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시진핑 주석과 경주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렇다고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국에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주면서 그냥 검토하고 있다. 아직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전화 통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은 2014년 방한하고 나서 지금 10몇 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왔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왔어요. 안 왔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게 국빈 방문의 형태로 좀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국은 또 북한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승절 때 김정은이 왔잖아요. 9월 3일 날. 그리고 10월 10일이 그 소위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리창 총리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너무 크게 그 시진핑의 한국 방문이라는 거가 이슈화되면 그 모양이 북한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그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이라든가 한국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이 이슈를 크게 확산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 시진핑이 북한 대신 한국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네, 사실은 시진핑은 늘 등거리 외교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을 했잖아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탄약과 그 다음에 군사력 부족하기 때문에 군사가 부족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용병 개념으로 이 북한에 인민군을 약 15,000명 정도 파견을 했단 말이에요. 전장에. 그러면서 이건 중국이 볼 때는 굉장히 소위 러시아와 밀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그동안 중국이 북한에 갖고 있던 영향력이 약간 상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러시아는 사실 유럽 국가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군사 파병을 받고 또 군사 기술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중국한테도 장기적으로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전승절 이럴 때 북한을 다시 끌어들여서 북중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또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북중 관계가 좋아지면 사실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김이 세졌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과거와 같이 내가 북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걸 할 수 있다라고 막 얘기하기가 굉장히 난감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하고도 좀 다시 가까워야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으로 이어지는 그런 큰 흐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미 관계가 더 강화되고 그 다음에 한미일 삼각공조가 더 강화된다. 그렇다면 이거는 중국을 견제하는 거라고 중국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한미일 삼각관계에서 가장 연계고리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데가 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려는 계산 이런 게 또 좀 깔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일본과 한국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도 찬스죠. 미국으로부터 니네들이 한미 동맹 그랬는데 별로 얻을 게 없지 않냐. 우리랑 같이 가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이 한국과의 관계도 약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명실상부한 등거리 외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이번 에이펙에서 다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의식한 걸까요? 이게 우리가 좀 굉장히 아이러니를 지금 요새 느끼고 있는데요. 어떤 면이냐 하면 미국이 세계 질서의 수호자고 자유무역, 다자질서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1대1 관계, 그 다음에 관세 제일주의, 뭐 요즘 관세 제국주의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이 다자무역 질서의 수호자. 내가 이제 다자무역 질서를 지킨다. 이러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 시작점은 사실은
사실은 이미 브릭스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브릭스라는 게 뭐 중국, 러시아, 인도, 남아공 뭐 이제 이런 국가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건데 그게 최근 몇 년간 회원국을 늘리면서 소위 미국의 영향력에서 조금 벗어나고자 하는 나라들의 모임체 같이 돼버렸어요. 이런 거에다가 이제 SCO라는 소위 그것도 원래 안보 협력 기구입니다. 상하이 협력 기구라는 이런 기구를 통해서 또 결속을 도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승절 이런 걸 통해서 또 중국, 북한, 러시아 결속을 도모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서 중국이 앞장서서 다자질서를 수호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승절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노벨 평화상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만은 내가 푸틴하고도 계속 러우 전쟁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은도 만날 거다. 그런데 사실은 푸틴은 알래스카에서 만났는데 트럼프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고, 김정은과 뭐 좋은 친구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반응이 없어서요. 반응이 없는 가운데 이 시진핑은 전승절에 이 두 나라를 탁 불러버렸단 말이죠. 지정학적 영향력을 나도 미국 못지않게 갖고 있다는 걸 또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형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나도 이런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소위 가장 큰 핵심적인 외교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큰 틀에서는 뭐 다자 질서의 수호자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상쇄하려는 중국의 노력, 이런 것들이 겹쳐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 회의에서 가장 얻고 싶은 실질적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에서는 미국 이외의 질서의 선도주자, 미국에 대항하는 질서의 선도주자로서 중국이 자리매김하고 싶은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 이제 그 에이펙 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고 시 주석이 참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중국 중심으로 이게 어떤 흐름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또 즉흥적인 면도 있고 뭐 또 전략적 계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본회의 안 하고 갈 거야. 너희들끼리 잘해봐. 그럼 사실은 속된 말로 미국이 빠진 에이펙 모양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은 시진핑의 중국은 그러면 내가 이 틀을 끌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꼭 정식 회담이 아니더라도 이 소위 그 회담들을 진행을 하죠. 양자 회담을 진행을 하면서 중국 중심의 어떤 그림 이런 것들을 그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일부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을 상대하는 새로운 질서의 이 소위 선구자로서 중심자로서의 역할, 위상 정립, 이게 아마 시 주석이 이번에 노리는 가장 큰 에이펙에서 노리는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 이번 에이펙 외교전 속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네, 사실 이번 에이펙은 이제 한국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정말 굉장히 큰 행사죠. 그리고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게 정상회의로서 격상이 됐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경제 문제, 뭐 무역 투자 활성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다자 틀이에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에 대한 압박 때문인지 뭔지 만약에 본회의를 안 하고 이렇게 독자적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미중의 어떤 중재자로서 그리고 이 소위 에이펙이라는 걸 통해서 국제 질서를 이렇게 바로잡는 어떤 중간 역할 이런 거를 하겠다는 작전에는 약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중이 다 사실은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국의 전략도 나오지 않겠어요? 중국이 먼저 공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 나오면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떠나가고 나서 중국 중심의 흐름으로 흘러갈 때 자칫하면 한국이 중국 편을 든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서도 연설을 했습니다만, 뭐 AI 발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무기화가 되지 않도록, 그죠? 중립적으로 잘 사용하는, 과학기술적으로 잘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최대한 미중의 투쟁적 요소를 상쇄시키면서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이제 의제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특히 에이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CEO 서밋입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국가 간의 정상들도 만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인들 간의 교류거든요. 뭐 젠슨 황도 온다 그러고 막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 성과들이 이루어지느냐, 이 성과에 우리가 얼마나 소위 발판을 잘 깔아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이 이번 에이펙에서 달성해야 될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에이펙은 이게 이제 정상회담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서밋도 열리고요. CEO 모임도 있고 한 6천여 명이 모이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공동선언도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구속력이나 집행력 같은 건 없어요. 다만 그래도 이렇게 21개 나라 정상이 모여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정치적 약속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이 이 세계 무대에 우리가 뭐 이제 국난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에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의제 설정이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끌어내는 이런 노력들이 배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고위 인사가 나란히 평양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북한의 외교 방향은 무엇인가요? 네, 10월 10일 이제 대만에서는 쌍십절이라고 하는 신의 혁명이 난다는데 이게 노동당 창당 기념일이에요. 올해가 80주년인데요. 지난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이 이제 중국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시 주석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에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갈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중국 내부에서 10월 20일부터 사중전회라는 게 열리고 또 에이펙 회의가 있고 그런데 가기가 어려워서 리창이라는 당서열 2위를 보냈습니다. 그 전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또 방문을 해서 이 일정을 협의를 했고요. 러시아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메드베데프가 또 평양을 찾았죠. 그래서 시진핑이 푸틴과 김정은을 좌우에 앉힌 것처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김정은을 가운데 해서 리창과 메드베데프가 양쪽에 앉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이제 북한이 예전의 북한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전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국가가 지금 이제 전 세계에는 공식적으로는 5개 핵보유국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핵보유국이 3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북한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다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9번째 핵 보유국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북한이 9번째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는 전략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발출하는 메시지인 거죠. 이 창건 기념일에는 또 열병식을 똑같이 거행을 했죠. 거행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무기 이런 것들을 또 공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이제 단순하게 못 살고 강짜 부리는 북한이 아니고 무기 체계를 나름대로 구축을 하고 있는 군사 강국, 자신들이 늘 얘기하는 강성 대국이잖아요. 군사 강국 북한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군사력이 세고 나라가 강한데 백성이 못 산다? 그게 강국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결국은 국민들의 고열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탑이잖아요. 그거는 오래 갈 수가 없는데
어쨌든 북한은 그런 틀을 지금 만들어서 과시를 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 지위가 있음을 알리고 있는 그런 단계가 지금 현재 북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사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에게 기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은 북한은 중국에 거의 실질적으로 무역의 98%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무역액이 크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민생 물자가 결국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와 가까워진 것은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 뭐 한반도 평화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쭉 있었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북한이 약간 중국에 대해서 뭐 실망했다고 그럴까? 좀 도와줄 거면 세게 도와주지. 뭔지 이런 약간 불만을 갖고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발을 했고, 이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결국은 북한에 SOS를 쳤고 북한은 거기에 이제 군사까지 파견을 하는 처음엔 포탄 뭐 로켓 이런 거 공급하다가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이거를 중국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북한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와 가까워졌다. 그리고 러시아와 동맹을 복원까지 했습니다. 2번에 걸쳐서 만나면서 동맹을 복원을 했다. 그러면 한반도에 사공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중국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은데 결국은 이번 전승절 때 김정은이 왜 갔느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김정은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쨌든 계속되든 안 되든 이제 끝나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너무 지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러시아에 기대면서 중국하고 소원해졌는데 러우 전쟁이 꼭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흘러가라는 법도 없고 그 다음에 러시아로부터 받던 일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면 러우 전쟁 이후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했고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갔는데 계속해서 저러고 있으면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끌어당겨야겠다. 그래서 그게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승절 행사가 이제 김정은이 가고 중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도 열렸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틀을 보면 이제 북한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러시아 이쪽과 이제 협력을 하고 그동안 이제 민생 문제나 이런 것들은 중국과 소원해졌었는데 중국한테 좀 더 이제 기대는 방향으로 복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일종의 전략적 분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전략적으로 분리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러시아가 북한한테 계속 신경 쓰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경 안 쓸 거거든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분리가 안 되죠. 계속 이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중간자적 이익 뭐 시계초액이라고 그러죠. 왔다 갔다 하면서 중러 사이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계속 그렇게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한쪽만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전략적 분리라고 보여지는 행위를 통해서 양자관계 뒷배를 하나 더 돈독하게 마련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다. 이거 분리라기보다는 어쩌면 한쪽이 잘못됐을 때에 대한 대비, 보험 뭐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리창 총리를 파견하며 균형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이번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인데요. 70주년 때는 그 당시 그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료윈산이라는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리창 총리는 당 서열 2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대 국가의 교류라기보다도 이게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니까 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총리로는 원자버 총리에 이어서 10몇 년 만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번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5위가 갔으니까 뭐 4위, 3위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인자로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서열 2위로 돼 있는 리창 총리를 보낸 거는 내가 북한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라는 중국 측의 입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뭐 국가 수립 행사도 아닌데 당 창건 기념일에 시주석이 간다는 것도 속된 말로 모양이 좀 빠지는 일이죠. 그죠? 러시아도 2인자를 보낸 것처럼 다만 성의는 충분히 표시하고 있다.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승절 때 와준 데 대한 일종의 우리도 신경을 써주겠다. 우리 품 안에 같이 있자라는 그런 메시지. 그런 것들이 리창 총리 파견에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밀착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사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서 한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러시아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뭐 일부 석유라든가 가스 같은 거는 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재래식 전력 그 다음에 과학기술, 특히 핵이나 미사일 분야에서 과학기술적으로 북한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러시아가 도와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우려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죠. 러우가 밀착하고 나서 북한이 2번의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를 했는데 보스토니치라는 데서 푸틴과 김정은 회담하고 나서 3차 정찰 위성 발사에는 성공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면서 북한이 현대전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요새 잘 아시다시피 드론 전쟁이잖아요. 드론 갖고 전쟁한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도 이런 이제 현대전의 어떤 흐름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5,000톤급 구축함을 2척을 진수를 시켰어요. 이게 북한의 조선 기술로는 할 수 없는 그 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지스함급인데 여기에는 핵이나 핵미사일 장착이 가능해요. 그러면 바다에서도 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북한의 재래식 전력도 이 소위 러시아의 군사 과학기술 도움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이제 한반도의 소위 군비 경쟁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한 압박 또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일단은 전쟁 준비가 아니고 구비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뭐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다시 이제 거론을 하고 이런 상황일수록 그런 부분들을 더 확고하게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 같아서야 남북 간에 만나서 소위 협상을 하고 하면 되지만 지금 북한이 한국을 별개 국가로 생각하고 한국은 대화를 할 상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을 안 껴준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겁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핵이나 북한의 위협을 더 다자적 차원에서 규범화해서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이 국제관계나 이 한반도 중국 이렇게 공부하면서 안타까운 거는 한반도 비핵화 얘기가 주변화됐다고 그러죠. 이게 메인 메뉴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북한은 이미 뭐 우리는 핵보유 국가다, 비핵화 얘기하면 대화가 시작이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시작 단계에서 규범화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우리 현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중국은 북한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어떻게 저떻게 해도 우리 품을 벗어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민생 문제 때문에.
중국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북한도 내가 조금 사고를 쳐도 중국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있음으로 해서 한국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하고 미국도 견제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굉장한 전략적 자산인 거죠. 말은 잘 안 듣지만 어쨌든 거기에 존재한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은 북한과의 연대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산을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최대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활용하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중요하고, 그게 다른 걸로 북한을 지원하고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민생이라는 이름, 인도주의라는 이름으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해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유엔 제재가 무력화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꼭 중국의 잘못이다 그게 아니고, 중국으로서는 북한이라는 소위 전략적 자산, 이 부분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북한은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북한도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아시아 국가가 아니잖아요. 러시아는 아시아 국가가 아닌데 지금 러시아가 한 가지 신경 쓰고 있는 게 소위 러시아의 동방이라고 할 수 있는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데서 동박 경제 포럼 이런 거 막 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연해주 개발 막 이런 거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건 이제 북한하고 다 연계가 돼 있는 데고, 여기가 원래 옛날에는 청나라 영토였습니다. 중국은 영토에 대한 또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또 북방사도 이래서 여기가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이러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북한은 늘 해온 것처럼 중간자적 이익을 보려는 노력을 할 거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그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북한의 이제 판단에 의해서 움직일 건데,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핵과 미사일 갖고 있다고 해서 강대국이 되는 건 아니에요. 북한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무기만 쌓아놓고 있으면 강대국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이 세계 2대 경제 최고 경제 규모로 미국이 24조 달러, 여기가 뭐 19조 달러, 20조 달러 그러는데, 나라는 강한데 국민이 못 살면 그게 강국이라고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부분을 북한이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은 생존의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필요해서 그렇게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양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냐. 스스로 어느 정도 자생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도 그거를 마냥 자기네가 하드캐리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계속 스스로, 원래 뭐 또 주체 사상에 기반한 주체 외교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이 핵과 미사일과 군사 강국 이런 개념을 일단 견지하면서 관건은 경제에 있다. 민생이 해결되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 위험하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관세가 모든 걸 해결할 거다라고 그랬지만 1차적으로 미국의 많은 서민들이 관세로 인한 선지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고민거리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지금 이제 어려움에 봉착을 해 있는데, 다만 북한이 한쪽으로 군사력만 가지고 대결구도, 신냉전구도, 지금 북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신냉전 다극화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신냉전 시대고, 다극화 시대를 강조하고 있는 건 나도 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극이라는 건 뭐냐 하면 혼자서 군사작전을 결정할 수 있는 걸 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도 그거 할 수 있다.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런데 그거 한다고 해서 북한이 강국이 되고 강대국이 되고 부유한 국가가 되느냐?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북한이 제일 지금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중러와 한국의 외교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국제 사회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시작된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중국의 저항, 그리고 급기야 중국을 주도로 하는 반미, 반서방 연대 이런 것까지 지금 구축이 돼서 뭐 신냉전이다 이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복잡한 신냉전 구도의 축계 모양을 갖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거와 같이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속된 말로 대장들이 없어지면 밑에가 많이 싸워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물론 대장급 들이 한 거지만 러시아가 그런데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캄보디아 태국이 싸우고 이런 국지전들이 다양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대한민국에서도 국지전 일어나지 말라는 법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한국의 안보를 우선 정확히 세팅을 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나갈 건가, 이런 것들을 여야 뭐 이런 그 개념을 떠나서 생존의 문제니까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안보는 다층 안보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안보 그러면 군사 안보만 얘기했는데 지금 경제 안보, 금융 안보 다 안보입니다. 그만큼 한 국가의 명주를 좌우하는 시스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전 세계 다 마찬가지지만 한국, 어떤 식으로 미래 전략을 짜야 될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국제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흘러가고 또 북한의 호전성도 전혀 약화되지 않았고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외교, 정치, 뭐 경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국의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를 한번 냉정하게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이 접근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당연히 국가와 정부는 충분한 정보를 또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 숨기거나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론화하고 국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